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니까 날씨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쌀한 만큼 감기 안 걸리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살. 한 조간신문은 이번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학살 수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침묵한 끝에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참모들을 불러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우리는 할 일을 했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 다음 날에 청와대를 겨냥한 압수수색을 윤석열 총장은 감행했습니다. 잠시 후에 윤 총장이 이번 인사를 받아들이는 메시지, 윤 총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이번 검찰을 향한 인사가 청와대를 향해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호에 대한 이른바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감행하고 나서 이낙연 총리까지 참전을 해서 이른바 윤석열 총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잘못은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것이고 법무부와 청와대, 정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공정한 인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안팎에서는 도둑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을 잘라놓고 검찰 보고 잘못했다고 한다라는 표현을 오늘 조간신문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는 이른바 검찰 인사 후폭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자 조간신문입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당정청 윤석열 맹공, 한국당에선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윤 총장의 측근 좌청성 인사를 청와대가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그렇게 하고 당정청이 모두 윤석열 총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총리까지 등판을 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유감이다, 필요한 대응을 하라 라고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왜 당정청, 이낙연 총리까지 이제 곧 전직 총리가 될 분까지 나서서 윤 총장을 왜 때리기에 나선 걸까? 잠시 후에 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법무부는 가장 균형 있는 인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조선일보는 검찰의 빅4 모두 호남 출신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인사가 아니라고 조선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고려를 안 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새롭게 검찰의 고위급으로 들어가게 될 분들은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른바 청와대가 다루기 쉬운 인사라는 점을 조선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권 결집용 인사에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으려는 목적이 있는 인사다라는 겁니다. 수사 대상인 청와대의 이광철, 최강욱 두 사람이 이번 인사를 주도했다라는 점 자체가 맞지 않는다,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수사하자 본인들의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사실상 수사 책임자들을 경질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무더기 해제됐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는데 7,709제곱미터 그리고 7,709만 제곱미터,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것도 총 5만 제곱미터.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지역과 경기도에 분포돼 있어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 대거 풀어줘서 총선을 의식한 정부의 정책 아니냐라고 중앙일보는 꼬집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의 면적은 여의도의 2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그거 아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종로의 자전거 도로 없애기로 결국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전거 도로라고 부르지만 자전거가 전혀 다닐 수 없었던
차들이 주차돼 있고 오히려 자전거가 차들의 눈치를 보며 다녀야 했었던, 그래서 상당히 위험천만했던 이 종로의 청계천의 자전거 도로 결국 없앤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이거 만드느라 든 서울시 예산이 얼만데 이제 와서 이 자전거 도로 다시 없애려면 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성급한 정책이었다라는 비판이 오늘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설계 당시부터 정말로 치밀하게 고려를 할 요소가 많은데 그런 고려 없이 그냥 무작정 만들어진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형과 갈등설, 영국의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에서 급기야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여왕의 지지는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미를 오가며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가족 향한 언론의 관심이 원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여왕이 크게 분노를 하고 있어서 해리 왕자의 왕실 독립선언을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집안 싸움 이상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AI 세대가 다가오고 있죠.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 감정을 읽는다는 얼굴 인식 AI 기계 앞에 서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기자가 AI 기계 앞에 서니까 AI 기계가 이 여기자의 심리를 분석했는데 슬픔이 84%가 나왔습니다. 이 기자는 정확하게 분석했다라고 AI의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뭐가 그렇게 슬프셨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한 대목입니다. 그만큼 AI의 기능,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AI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돌직구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의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저희 돌직구쇼의 말의 힘을 보여주는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협공. 당정청이 윤 총장을 협공하고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버티기. 윤 총장은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한 배. 한 배를 타게 될 정치 세력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 배를 탈 수는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뉴스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 뉴스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사실상의 보복 인사다. 검찰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고강도 인사가 감행한 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사기 주자까지 나서서 윤 총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내에서는 황당하다라는 기색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은 수족을 다 잘라놓고 청와대의 입장부터 한번 볼까요? 불신임은 아니지만 유감이다. 청와대 관계자 윤석열 총장의 불신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윤 총장 자르진 않겠다. 이거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면에선 이낙연 총리가 나섰어요.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구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다.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 라고 이낙연 총리는 일방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잘못됐다. 라고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총리실에서는 통화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기 주자인 이 총리가 나서서 윤석열 옷 벗고 나가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법조계에서는 분석을 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도 이번 사태를 윤 총장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변인, 검찰의 항명은 공직기관 확립 차원에서 엄히 다스리고 윤 총장은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서 사죄해야 한다. 전두환 사단의 하나회 사조직 같은 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에요. 논란이에요. 이 부분부터 바로 직격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김배현 박사님, 네.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가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사실상 수족을 다 잘라버린 인사. 이것이 보복 인사나 아니냐. 이게 본질인데 네. 지금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이 본질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불렀는데 안 온 것은 항명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은 이만큼 큰 건데 말이죠. 그 본질보다 정확히 프레임을 설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수사가 들어가는 검찰을 향해 당시 당청했던 얘기를 기억해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비슷한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다라고 검찰 조직을 향해서 맹비난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손발을 다 자른다는 건 이것은 직권 남용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 생각해봐. 그것이 아니라 이건 대통령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검찰 조직이 반발하면서 항명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 아니냐. 아니 그런데 제가 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박사님 이렇게 사실은 논란이 되는 인사를 감행한 쪽은 청와대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예컨대 검찰총장이든 검찰의 간부들이 집단 반발을 해서 사표를 던지던가 아니면은 나는 못하겠다 옷 벗고 나서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항명을 하냐 인사권에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윤 총장이나 검찰 조직 내에서는 부글부글은 하고 있습니다만 겉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다 대고 항명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설득력이 얼마나 있겠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이낙연 총리까지 참전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에서야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늘 보조를 맞춰왔는데 이낙연 총리가 이끌고 있는 정부 내각 입장에서도 특히 이낙연 총리는 굉장히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정도가 됐으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다다랐구나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똘똘 뭉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삼국지의 연안기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적벽대전에서 있었던 똘똘 뭉쳐서 다 같이 이거를 가지고 승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 명 한 명 배를 다 묶어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람이 달리 불기 시작하는 순간 그 엄청난 군대가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민주주의는 항상 다른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다른 목소리를 잘라내기 시작하면서 일방향적으로 가게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한 위기 상황이 늘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4월 달에 총선이 있고요. 예. 동남프는 얘기했던 것처럼 총선은 바람이고 이 바람이 민심의 흐름들을 왜곡했을 경우에 어떻게 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레임을 설정하고 난 뒤에 똘똘 뭉쳐서 이건 검찰 조직이 대통령 인사권을 회방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장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올지는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며칠 동안 그리고 4월 달까지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게 되는 가장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당정청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윤 총장이 항명을 하고 있다. 잘못했다라고 일제히 한 목소리로 윤 총장을 때리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이 국민들의 인식은 윤 총장이 항명을 했다라는 논란보다는 과연 청와대가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와 관련된 논란이 더 거센데 김배현 박사님이 이에 대해서 지금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좀 세간의 논란을 모를 뿐이 아닌데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저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이제 본질적으로 형식이라 하더라도 장관실에 갔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전적으로 말하자면 거부다, 거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좀 피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직제상에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 논란은 실질적으로 과연 이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말하자면 검찰총장과 협의할 의지를 갖고 있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예. 의미에서 이게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측면은 전체적으로
윤 총장 찍어내리기보다는 너무 과하게 검찰 전체가 견제해도 좋고 중립도 좋은데 사실은 명령체계라고 하는 어떤 인사권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존중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너무 과한 해석은 저는 건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각에서는요, 김강삼 변호사님, 세간의 논란, 세간의 논쟁은, 야, 청와대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협공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비판도 오늘 조가신문에 제기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바로 다음날 당정청의 총리까지 이렇게 윤 총장을 협공하는 진의가 윤석열 눈치 없이 그 검찰에 계속 그렇게 남아있지 말고 윤 총장 옷 벗고 나가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냐.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의심도 있거든요. 검찰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뜻입니까? 일단 이번 인사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례적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검찰 인사의 관례는 지금 사실 제주지검장이랄지 아니면 고검차장 이런 자리는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윤석열 사단과 관련된 검사장들을 초임 검사 가는 자리로 다 발려냈어요. 그러면 사실 좌천성 인사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많은 검사장을 이런 식으로 전직, 승진, 좌천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또 이례적인 측면은 전에 같았으면 총장 다 옷 벗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주지검 가고 법무연수원장 가고 하는 검사들 다 옷 벗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옷 벗은 검사가 한 명이 없어요. 안 나가고 있다. 그렇죠. 버티고 있다. 예, 버티고 있는 거죠. 수모를 참고 있는 거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례적인 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인사를 하고 나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청와대, 여당, 법무부 장관이 계속 협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까지. 예. 그러면 아마 일반적으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예요. 나가라는 뜻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 상 옷을 벗겠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좌천 한두 번 당해봤어요? 박근혜 정부 때 좌천 2번이나 당했잖아요. 예. 고검검사로 전전긍긍하면서도 옷 벗지 않았어요. 안 벗을 거다. 버틴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어떤 본인의 어떤 굉장히 어떤 자신감 아니면 정당성 이런 거에 명분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도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옷을 벗으면 댓글 사건에서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 갖다가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번 인사 사태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내가 옷을 벗으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정당성이 없는 거다. 그건 이게 나의 자존심상 이건 내가 허락할 수 없고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옷을 벗어야겠죠. 네. 본인 자체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옷을 벗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검찰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청와대든 이걸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검찰 내에 어떤 사단이 존재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걸 이번에 어떻게 보면 쳐냈기 때문에 검찰을 비정상에서 정상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일단 이제까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칼을 들이댄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비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 인사이동하면서 다시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검찰로 복귀가 됐기 때문에 이건 또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간 게 아니냐. 그런 또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웃지 봅니다. 못할 얘기네요. 웃지 못할 얘기군요.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말로 균형 있는 인사다. 윤석열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거다. 마치 조선시대에서 들을 법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서 이게 지금 오늘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런 중요한 사건들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 수사하던 분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 검이 특히 인사가 친호남 인사가 딱 찍혀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전혀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명을 거역하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이 조선 왕조 시대냐 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 명을 거역했다. 검찰 안팎 부글부글. A 검찰 현직 간부. 지금이 왕조 시대입니까? 명을 거역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현직 검사 B씨. 부당한 지시 내린 건 장관인데 그를 안 따랐다고 거역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무리한 표현이다. 총장 감찰은 어불성설이다. 현직 검사 C검사. 법무부가 감찰 나선다면 바로 직권남용으로 걸릴 사안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는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명백한 위법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김준규 전 총장은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나라가 50년 뒤로 갔다. 무서운 게 없어 보이며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라고 전직 검찰총장은 비판을 했습니다. 강하게.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도 현 정권은 검찰을 악으로만 보는 것 같다. 라고 쓴소리를 한 상황입니다. 김희정 장관님. 네. 추미애 장관의 조금 전 발언. 내 명을 거역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치주의 시대가 아닐 때는 왕의 구두 명령이나 또는 뭐 장관급에 해당되는 뭐 판서라든지 이런 분들의 명령이 중요하겠죠. 왜냐, 법이 없으면. 그게 법이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법치주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 법치주의의 근간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은 당당하게 내 법을 어겼다라고 말을 했다라면 굉장히 국민들한테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법을 어겼잖아요. 그럼 거꾸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법을 어기십니까? 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검찰청 법을 본인이 어겼는데 명령 운운하다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북한에서 안보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사안이 터지고 막 미사일 날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막 9.19 군사 합의도 파괴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당정청이 다 같이 나섰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막 할 때 당정청이 다 같이 한 가지 메시지로 임무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당정청이 다 나섰다는 뉴스를 돌직구쇼에서 다뤘던 건 언제냐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을 때 당정청이 나섰다라는 뉴스를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두 번째예요. 당정청이 다 나섰다라는 뉴스가. 그래서 참 안보나 먹고 사는 문제에는 안 나서더니 주로 선거 관련돼서나 권력구조 관련된 싸움을 할 때는 당정청이 나서는구나. 안타깝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가 지금 대권주자 1위잖아요. 그런데 어제 어느 정도로 압박을 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총리가 다른 부처 일에 보도자료를 내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제발 우리 부처에 힘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부처 관련된 언급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부처가 가서 줄 서야 돼요. 총리실에서 우리 부처 관련된 언급해주게 하려면. 그런데 어제 총리가 했어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전화 들고 추미애 장관하고 전화통화하는 장면까지 사진까지도 직접 뿌렸어요. 예. 이낙연 총리 사진을 언론사에서 안 가지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사진이 아닌 이상은 충분히 여러 가지 그 데이터에 있는 사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보도자료에 이어서 내가 직접 추미애 장관에게 전화했어!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도자료에 이례적으로 사진까지 넣어서 보냅니다. 그런 거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취재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24시간 뉴스가 돌아가긴 합니다만 중요 뉴스라든지 이런 보도자료 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전에 내서 점심 뉴스 나가도록 하고 오후에 내서 저녁 때 나가도록 하는데 이례적으로 퇴근하기 직전에 보도자료 냈어요. 그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오후에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거 맞받아서 청와대 반응 나오는 거 보고 있다가 2시간 뒤에 하다 보니까 이제 오후 5시 조금 넘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총리께서 더군다나 앞으로 국정 관할을 쭉 하시겠다는 총리도 아니고 마무리하겠다라고 나간다라면 있던 분란도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 평소 스타일상 저렇게 참전을 하게 된 게 이낙연 총리 개인의 뜻인지 진짜 당정청 전체에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총리께서는 누구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장관 임명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제청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낙연 총리께서 계실 때 장관 제청 얼마나 직접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법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거 저는 본인이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검찰청법 관련돼서, 더군다나 이 법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거든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총장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저런 식으로 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이제 우리나라 공직자들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이 이런 사항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든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얘기하는 내부 공직자가 없다라는 거. 그런 의미로서 지난번 대통령도 왜 탄핵이 된다, 탄핵이 됐다, 정당성의 여부를 떠나서 보좌하는 사람들, 차관들, 실제로 핵심 요직자들의 자세가 맞아요. 완전히 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관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법무부 왜 누구 그런 하나. 사람이 없냐? 예. 왜 그런 사람을 없애려고 인사를 한다? 그럼 잘 못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걸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균형 잡힌 인사다. 총장이 내 명령을 거역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난 정부 시절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이른바 좌천성 인사가 감행됐을 때, 그때 당시 추미애 의원이 이렇게 반발했던 발언을 저희가 몇 년 전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찾았습니다. 그때 추미애 당시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통령 위에 국정원이 있다! 라는 시중에 떠도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대선에서 국정원의 그 어떤 도움도 안 받았다 라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대선 개입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고 묵살해버리니까 실망한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국정원 계획도 철저히 하겠다고 지시를 하셨고, 그 사안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비틀어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가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허은하 소장님. 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추미애 의원은 당시 총리를 향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었던 총장을 왜 내쫓습니까? 당시 열심히 수사하고 있었던 윤석열을 왜 내쳤습니까? 라고 반발을 했군요. 네. 불과 몇년 전. 추적추, 요즘 조적조 있는데 추예요? 예, 다시 그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씁쓸해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뭘 보고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랑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표나 자신의 이해득실을 위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의 마음이라면 국민들이 이 표를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던져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우리의 뜻을 따라줄 거라는 생각, 그래서 그들만의 철학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그리고 주변에 어떠한 뭐 압력이 있든 없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을 언제든지 저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면 이제 남은 총선에서 우리들은 어떤 면을 봐야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리더의 덕목이고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 상식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와서 저렇게 본인 스스로가 내치고 있는 모습을 저 화면을 만약에 추 장관이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그 마음이 지금 궁금한 시점입니다. 예.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라고 추미애 장관은 판단을 한 걸까요? 지난번 영상과 이번 추미애 장관의 영상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선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교수 시절에 이른바 지난 정부에서의 윤석열 좌천과 관련돼서 이런 글을 남긴 것이 또 발견됐습니다. 자, 조국 교수가 그때 당시 이렇게 썼어요. 윤석열 검사에게. 윤석열 검사,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어요. 한 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윤석열 형,
성렬형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이거 다 무효입니다. 성렬형 굴하지 말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성렬형 사표 내면 안 됩니다. 성렬형 버텨주세요.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성렬형. 성렬형 맞습니까? 일단은 맞겠죠. 김광선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바로 선임자예요.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뭐가 다른 겁니까? 저 이제 글 자체를 이제 조 전 장관 걸 이름만 떼고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위로하는 말 같아요. 예. 위로하는 말 같고,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개인적으로 뭐 방송하면서 쭉 보면 저는 세 글자로 표현을 하고 하면 풍운하라는 그런 얘기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 정권 때도 좌천당했잖아요. 예. 두 번이나 좌천당했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진보 정부 들어왔는데 본인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 계속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좌천은 당했지 않습니다만 이제 수족이 다 잘린 상태에서 여러 방면에서 이제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연민의 정을 좀 느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확신, 뭐 대의 명분 그걸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 정부의 여건은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됐건 그다음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반부패부장이랄지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 정도 수사하려면 저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인사 때 좋은 데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버텨라. 그렇죠. 그럼 이제 예. 향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할지 이제 그런 걸 봐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이렇게 검사라는 직책 자체가 일반인 공무원과는 굉장히 특이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층부를 장악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검사들은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찰을 쭉 보면 아마 검사들이 이번에 이제 윤 총장하고 청와대의 어떤 대립각을 쭉 보면서 관망하는 검사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인사 이동을 보고 아마 그런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검사의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의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권력기관에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2013년 조국 교수가 쓴 글 보도해드리고 있잖아요. 성렬형 더럽고 치사해서 버텨주세요. 라는 글을 소개하자 지금 저희 유튜브로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2013년에 조국 교수의 글이 마치 미래를 예언한 글 같다라며 조스트라다무스의 글 같다라는 반응을 지금 올려주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군요. 유튜브로 또 시청하시는 분들의 반응까지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로 연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연스럽게 윤 총장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과연 윤 총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측근들에게 얘기를 했을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오늘 여러 신문들의 취재가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측근들을 모아서 저녁 사주면서 최선을 다하자. 별 길만도 안 했습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박찬호, 본인의 오른팔, 왼팔, 이번에 다 강 건너 바다 건너 가시는 분들이죠. 모아서 그제 저녁을 좀 사준 것 같아요. 저녁을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해야 할 일을 했다.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부산 내려가고 제주 가는 두 사람에게 야, 니네 할 말은 많겠지만 옷 벗지 마. 너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상했던 결과다.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로서 맡은 임무를 다할 것이다. 사의를 표명할 계획 없다. 박찬호 이원석 한번 버텨보겠다. 그 총장의 그 검사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반응들 측근들은 내놨어요. 대검 관계자는요. 윤 총장을 비롯해서 아무도 사표를 낼 사람이 없다. 청와대의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들이 검찰을 떠나서 수사가 흔들리면 누가 이득을 보겠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다. 라는 말을 윤 총장이 측근들에게 하기도 했다는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윤 총장의 메시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다. 각자의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나도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전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법의 정신에 투철을 해서 헌법 정신에 투철해서 말하자면 검찰이 봤을 때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디든 그게 청와대든 누구든 간에 수사했다라고 하는 검찰 법년의 자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정도를 걸어왔다라는 것이고 할 일을 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인사권이 결국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몫은 올바른 일을 하다 보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의미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예를 지키는 것은 꿋꿋이 버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부심과 소신을 가져라. 어디든 열심히 해라. 각자의 굽히지 말고 자기 했던 방식대로 자부심을 가지라.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병 박사님. 네. 해야 할 일을 했다. 이 네. 말은 측근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 들어요.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시죠. 이번 수사에 대해서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랄지 검찰이 지금 오버하고 있다. 검찰이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여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윤 총장이 측근들과 함께하는 저녁이지만 이게 밖을 향한 메시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수사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대국민 메시지 아닌가요? 흔들지 마라. 그건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뭡니까?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왜 그토록 얘기를 하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 정부가 과거부터 목 놓아 얘기했는지를 생각하면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 살아있는 권력이 견제받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위임받은 권력이 국민들의 그러한 바람들을 도태시한 채로 국정을 사실상 국민들의 마음과 다른 방식으로 이끌었다라는 게 이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토록 목 놓아 얘기했던 그 명분 중의 명분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권력이 문재인 정부의 부정한 내용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수사 결과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수사하지 않고 수사하니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 항명 등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슬그머니 덮었더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윤석열 사단의 검찰을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직무유기, 앞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세상이 변하게 됐을 때 당신들은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윤석열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목소리 외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바라보고 있는 건 결국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국민 메시지다. 현재까지 그런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 거는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진짜 안 해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간다. 박찬호, 이원석, 한동훈 아무도 안 나가고 윤석열 총장은 법으로 규정된 임기가 2년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한 6개월 됐나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이제 한 6개월 돼서 1년 6개월을 더 지내야 되는데 이 앞으로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버티는 윤석열 사단이에요. 이런 인사가 감행되고 바로 다음 날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겨냥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참 검찰도 함께 보시죠. 인사 다음 날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의 마유의 압수수색. 어디를 압수수색했냐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예요. 근데 여기가 대통령 직속이에요. 옆에 지금 간판 사진 제가 일부러 넣어놨는데 보시라고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직접 사진 찍어서 옆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수족 다 잘리고 바로 다음날 대통령 직속 기구를 검찰이 압수수색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 해라. 나도 내 할 일을 한다. 야, 이거 흥미롭습니다. 인사 다음날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마유. 어제죠. 인사 다음날이에요.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인사 대학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와대를 겨냥한 대통령 직속 기구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 내부, 검찰 인사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된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 윤 총장은 어떻게든 청와대와 여권 관련 수사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서 이 균형 발전 압수수색 왜 했냐라는 거죠. 이게 오늘 새로운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2018년에 발표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의 공약과 2019년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5년 계획 그 내용을 보면 울산과 관련된 공약이 대통령 직속 기구가 1년 뒤에 발표한 것이 송철호 시장 캠프의 공약과 판박이라는 중앙정부 종합계획에 담길 울산시 추진 사업을 1년 먼저 송철호 시장 측이 알고서 공약을 내건 것 아니냐라고 검찰은 현재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정 장관님,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압수수색 바로 들어가는 것도 보면 참 윤 총장도 대단한 뭐랄까요 배포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이렇게 착착착 수족들에 대한 인사가 되면 사람이 이 위축이 되잖아요, 김 장관님. 그래서 위축돼서 오늘 예정된 압수수색이더라도 좀 있어봐, 뭐 좀 생각 좀 해보자 라고 뭐 하루 늦게 하던가 할 텐데 그냥 바로 손발이 잘려도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수사 결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그런데 뭐 증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압수수색은 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어제 간부급 인사에 있어서 이제 차장 검사하고 부장 검사 연이은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 수족들만 따른 게 아니라 일선에서 실제 수사를 담당하던 사람들까지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까지. 문제 다 이제 교체가 되면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 더 속도감을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검찰 내부의 걱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년 뒤에 발표할 내용을 미리 1년 전에 거의 판박이로 받아냈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 고3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완전 내가 문제집 풀었는데 1년 뒤에 수능에서 똑같은 문제 나와서 뭐 거의 이런 수준이고. 으로 사실은 지역에서는 광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똑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송 시장이 고문직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빼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고문직이 없을 때 규정에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을 때 임명해놓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뒤늦게 고문직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규정을 만든 것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나온 것 중에 제목은 바뀌었지만 김기현 시장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타를 핑계 대가지고 자초시키더니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제목 바뀌고 난 다음에는 예타도 다 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미리 타임머신 타고 가서 1년 뒤에 가서 보고 온 듯한 이런 거를 한 게 우연인지 뭔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김광선 변호사님이 검찰 내부에 있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보통 검사들이 여러 사건을 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검찰 책임자들이 이렇게 대거 어디 뭐 바다 건너 아니면 저기 뭐 연수원장 혹은 뭐 저 부산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도 일단은 좀 하루 이틀 하고서 뭐 새로운 사람이랑 하거나 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제 검사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으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송치받은 사건 수사도 되도록이면 이제 후임자에게 남겨놓고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후임자가 나머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뭐 인사를 전면적으로 다 갈아엎었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수사 동력은 뭐 거의 상실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아마 중간 간부들, 차장이랄지 뭐 부장들, 아니면 현재 있는 검사들의 인사가 있을 텐데, 그러면 사실 수사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후임 검사가 오면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럼 제대로 수사를 못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검사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수사가 중단이 되고, 그래, 인사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수사 동력이 거의 상실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아무것도 밥도 먹기 싫어. 그럼 모든 게 정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 그러면 인사하면 그때 뭐 거기 가지.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수사할 마음이 안 나죠. 그런데
사실은 저런 검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기를 타겟으로 인사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저런 인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 기구를 그렇죠. 나는 죽을 때 죽을 망정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압수수색 하다가 죽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검사들도 아무튼 뭐 죽을 때 죽을 망정 끝까지 가라.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나라도 봐요. 뭐라도 좀 더 압수해와라. 날아가더라도.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뭐 정치와 관련해서 이제 평론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돌직구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건불 10년, 화무 11호이라고. 권력은 10년에 가지 않고 꽃은 10일 이상 피지 않는다. 그럼 사실 윤석열 총장이 뭐 앞으로 권력 얼마나 누리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1년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뭐 현 정부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다음 정권도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도 사실 10년 넘기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권리라는 게 굉장히 무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걸 좀 깨닫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끝까지 하다가 전사할망정 끝까지 가겠다. 이거 굉장히 이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메시지가 이번 압수수색에 담긴 것이다. 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인사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상당히 비판이 거셉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 정권의 검찰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 검찰 학살 담당자 추미애는 사퇴하라.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행사였습니다. 친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또한 물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입니다.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당장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수당도 격앙된 반응입니다. 유승민, 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검찰의 대학살은 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라는 표현을 썼어요. 몇 배 무서운 칼이 돼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대거 숙청은 정밀화 때문에 노태강을 좌천시킨 것보다 100배 더 죄질이 나쁜 적폐를 장악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동석 원내대표 권한대행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극한 반대에도 임명한 윤석열 총장을 스스로 파문한 격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진중권 교수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문 정권을 맹폭했다라는 건데요. 이 부조리극은 문 대통령의 창작물 PK 친문 보스에 더 잘 어울리는 듯하다라고 하면서 촛불 덕에 거저 집권하고 야당 덕에 거저 통치하고 있지만 이미 실패한 정권이다.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추미애 장관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 도둑이다. 윤석열 총장 손발이 묶여도 PK 친문 비리를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국 사태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한다. 라고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촛불 사기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격앙된 얘기까지 진중권 교수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너 선생님, 진중권 교수가 지금 사실은 황교안, 심재철, 유승민 현역 야당 의원들보다 사실은 더 경로하고 있네요. 네,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국민 입장에서는 좀 들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고 하잖아요. 백전불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면 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중권 전 교수가 유시민 이사장 또 교수 아까 작가님을 공격하는 것이 진짜 아플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왜 진중권 전 교수가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해본다면 저분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진짜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짧게 보면 총선만 바라보는 진보 진영이라면 좀 더 멀리 철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멀리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죽어야 나중에 살 수 있다라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을 뽑지 마라 라고 말한 것은 현재 진보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곳입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확실하게 찌른 거거든요. 진보 진영에서 오죽하면 우리 뽑지 마세요라고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분명 국민들은 할 겁니다. 그리고 진중권 전 교수의 저 진보에 대한 애정을 현재의 여당도 한 번쯤 다시금 생각해보고 되새김하면서 우리의 잘못, 지금 오해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들이 어떤 면을 채찍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아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논평도 소개해드렸지만 진중권 교수의 글은 김중권 교수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논평과는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번 검찰 인사를 바라보는 속내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한 반발의 의견을 표하는 현역 의원들도 상당한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후폭풍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댓글 내용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 가기 전에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가 유튜브 채널을 또 독립했다라는 말씀을 쯤에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 채널 A 김진애 돌직구쇼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저희 독립 채널 A 김진애 돌직구쇼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 총선 알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께서 알림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알림 소리 들려드려요. 들으셨죠? 96일 남은 총선 돌직구쇼 알림 3대 뉴스 첫 번째 알림입니다. 야, 지금 대진표가 오늘 하나 새롭게 나왔어요. 이대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습니다만 정치 몰라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광진을로 소환된 임종석. 여기서 임종석 대 오세훈, 오세훈 대 임종석 한판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거물급 두 분이 만난다면 누가 이길까? 함께 보시죠. 이거 의외로 빅매치 불꽃이 광진을에서 먼저 스파크가 탁 이네요. 스파크 우리말로 하면 불꽃이죠. 불꽃이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좀 우리말을 쓸게요. 불꽃. 야, 일단 야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출신이죠. 그리고 종로에서 아쉽게 정세균 의장에게 패했지만 무시 못할 야권 후보입니다. 대선 주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진을 그 지역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5호선 지역구예요. 5호선 지역구. 이 추 장관이 저기서 5선이나 버티고 있었다. 5선이면 몇 년이에요? 도합 20년이죠. 20년을 내리 당선될 정도로 한번 번갈아 가면서 했지만 도합 20년을 당선될 정도로.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을 꺾었던 유일한 한 명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김영주 의원님이 추다르크를 꺾은 유일한 분이거든요. 광진을에서. 자, 지금 김영주 의원이 잠깐 광진을에서 떠나 있는 사이에 오세훈과 지금 임종석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대항마 찾기에 고심 중입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던 임종석이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호감도 여론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측근은 불출마 입장에 번복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어떤 이미지 가진 후보를 내서야 경쟁력이 있을지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광진을은 김영주 의원님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 지역에서 5선 추미애를 꺾은 사람은 민주당 역사상 김영주밖에 없거든요. 추미애 장관을 꺾어보셨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예. 지금 말이에요. 상당히 일단 좀 불편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빈 자리에 왜 뭐 저는 이렇게 그런 뭐 거 전혀 없어요. 오세훈, 임종석이 왜 날뛰나? 거기 살지도 않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일체의 어떤 사감이 없고요. 농담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예.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 부인이 세종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에 물론 그 지역은 아닙니다. 어쨌든 광진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있고 그 지역에 사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열심히 지역 활동을 하시는데 왜 그러면은 갑자기 임종석이 등장하느냐? 사실은 광진에 호남 인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의 국회의원들은 비교적 영남 인구였죠. 사실은 추미애 의원도 대구 사람이고 저도 경남입니다. 예. 사실은 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지했지만 사실은 호남의 출신의 국회의원이 되기를 더 바랬다는 의미에서 임종석은 호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 장관이 졸업한 학교가 한양대학교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졸업한 학교가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역구도 성동구고 성동구가 원래 광진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된 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 자체가 성동 광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동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 광진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세훈, 임종석 두 분 다 이곳에 출마할 명분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대한 정합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예. 오히려 추 장관에 대한 약간의 어떤 뭐랄까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혹은 뭐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성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호남 출신의 막강한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온다면 빅매치다. 오히려 그동안에 야 이거 뭐 이번에는 한번 자유한국당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목소리가 나올 법한데 다시 한번 아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광진을에서 당선돼 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저기서 당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저기 선거운동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저기 뭐 건대입구역하고 강변역 사이에서 열심히 그 지하철 앞에서 인사만 잘하면 됩니다. 예.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네. 그때 추미애 장관 어떻게 이겼어요, 거기서? 그것은 어떻게 이겼어요? 구도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개인의 능력보다는 예. 그 당시에 또 걸출한 한나라당의 유준상이라고 하는 아주 사선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상대 후보. 그분이 상당히 제가 열심히 할수록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를 배려를 많이 해준 것도 있고요. 겸손하게 또. 네. 또 추 장관이 삼보일배를 하시는데 그걸 불교식이라고 기독교인 분들이 오히려 의외의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인즉슨 뭐 이제 제가 농담 삼아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만 빅매치다. 그리고 두 분이 붙는다면 누가 이길지 판세를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의 빅매치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또 정치구단 김 장관께 선거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이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은 한 몇 퍼센트 정도예요? 일단 임종석 예. 실장께서 불출마를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번복할지에 대한 게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선거구가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예. 앞서 이제 5번을 다 지금 현 여당이 차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험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가서 승리를 한다면은 사실 대권 주자로서 더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되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빨리 꺾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여러 관료라든지 청와대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매칭을 시켜보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권 후보군이 여러 명 있을수록 층이 단단해지니까 뭘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제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뭐 주요 관계자를 만났더니 관심 있는 지역이 크게 3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누구를 매칭시킬 것이냐, 나경원 대표에게 누구를 매칭시킬 것이냐, 당대표, 원내대표 전직. 그다음에 오세훈 이제 전 시장에게 누구를 매칭시킬 것이냐. 세 분 다 이제 전국적인 면망이 있고 수도권이고 현재로서는 한국당이 수도권 의석이 별로 없는데 하필이면 거론되는 지역구 자체가 이제 한쪽은 강북에서 오른쪽, 한쪽은 이제 중심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 강남 상구에선 비껴 있는 지만 어쨌든 강남 지역에 하나 동작 이렇게 삼각으로 한국당의 주요 3명이 포석을 해 있으니까 그 3명이 본인들 선거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구까지 영향을 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주요 하여튼 거점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빨리 여론조사를 서울에 돌리는 걸로. 출마하세요. 어떻게 서울을 그렇게 잘하세요? 전국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신경을 쓰고 아무래도 임 실장이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 출마 본복을 어떻게 할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흥미로운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이 지금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오세훈 대 임종석, 임종석 대 오세훈 성사될 수 있을지도 한번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두 번째 총선 알림입니다. 이 소리 참 좋지 않아요? 네. 자, 새로운 얘기가 황교 안철수, 황교안 안철수를 합쳐서 황교 안철수 부상 반문만이 살 길. 이게요 보수 통합의 움직임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척이 없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뭔가 훅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혁신 통합이 가 추진이 됐고 출범이 됐고 거기에 박형준 교수가 일단은 마이크를 쥐었어요.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시기 보수의 잘못과 오류는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로 모으라는 국민적 염원과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정계 복귀와 세력의 합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이야말로 저는 그 통합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2월 10일 전후에는 새로운 통합 정치 세력의 모습이 거의 확정이 되고 지금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한 건데 제가 취재하기로는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이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인사와도 접점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박형준 위원장이 하는 말이 일단은 새보수당과 한국당의 보수통합의 움직임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최종 목표는 안철수 세력까지도 함께 통합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안철수 의원도 영상으로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한번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편가르고 국민 분열시켜서 자기들 정치 권력 유지하려는 낡은 정치가 있습니다. 이미지 조작에만 능하고 국민보다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 있는 낡은 정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담대한 변화에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의 마지막 발언이 뭔가 좀 의미심장하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 그러면서 미랄이 되겠다. 뭔가 작은 씨알 하나, 나달이 되겠다. 이 미랄은 본인이 땅에 떨어지면 본인의 그 미랄의 특성을 없애고 나서 뭔가 싹을 틔우거든요. 본인을 죽음으로써 싹을 틔우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그냥 쓴 표현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뭔가 의미심장해요. 보수통합 어떤 이른바 정계 개편을 이쪽 저쪽에서 서로가 한 가지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도 들고 김弁박사님. 정치는 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권 심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나오고 있는 사람들 저마다 조금씩 생각은 다릅니다만 공통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 기간 동안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이를 강력하게 강력하게 여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야당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하는 목소리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난 2017년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당시 후보의 표가 41%에 불과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한국당, 그 당시 홍준표 후보였는데 한국당의 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표를 다 더하게 되면 과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열되어 있는 야권이 조금씩 한 발 물러나고 양보하면서 통 크게 모인 다음에 그냥 통합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앞에 혁신이 붙거든요. 혁신과 쇄신까지 해서 1대1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은 정말 4월 15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은 신뢰가 중요한데 박형준 교수가 꽤 오랜 기간 여러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왔던 만큼 제가 알기로 제가 취재하기로 박형준 교수가 이른바 한국당 쪽에서도 혁신 보수통합을 추진하고 또 외부에서도 혁신 보수통합을 추진하는 움직임에도 가담을 하고 제가 취재하기로는 새보수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보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접점해서 일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어느 날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람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와갖고서 나랑 같이 지내자라고 하면 무슨 신뢰를 바탕으로 그걸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박형준 교수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외곽에 있으면서 통합만이 살 길이고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꾸준한 메시지를 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당의 핵심적인 관계자, 세보주당의 핵심적인 관계자,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 나왔던 그 결과물이 이제 막 싹을 피우는 것 같은데 그 꽃이 화려하게 만개하게 될지는 이제 아마 한 달 정도 안짝의 시간 안에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 총선 알림이었습니다. 세 번째 총선 알림도 한번 살펴볼까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살 되면 3천만 원을 외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천만 원의 출발 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천만 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선거용 퍼포먼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심상정 대표가 지금 좋은 포퓰리즘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20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국가가 3천만 원씩 딱딱 꽂아주는 거 받는 사람은 좋긴 합니다만 이게 예산이 되나요? 이게 3천만 원 큰 돈인데. 우리가 포퓰리즘이 좋은 건가요? 포퓰리즘도 나쁜 포퓰리즘이 있고 좋은 포퓰리즘이 있나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요. 아니, 줄 바에는 왜 3천만 원이니까 한 1억 치면 더 이게 단단한 기초자산 단단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스타트업도 창업할 수 있죠. 또 더구나 요즘 집값 비싼데 집도 한 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예 집도 한 채 줘라. 그렇죠. 차는요? 차 주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근데 저거 자체는 정의당의 좀 한계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대중정당이다기보다는 어느 특정한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지지층을 겨냥했다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특히 선거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서 18세까지 투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8세가 20세 되는 데는 한 2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18세 표를 확실히 잡고 가겠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게 표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18세 굉장히 성숙합니다. 3천만 원을 준다고 거기에 현혹될 과연 투표자가 얼마나 있을까. 근데 더 제가 볼 때는 잃을 게 더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20세가 넘는 청년들 그리고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주게 되면 세금으로 줄 텐데 세금으로 주죠. 정의당 찍으면 절대 안 되겠네. 그래서 오히려 저게 표를 얻는 데 도움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합쳐가지고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현금성 복지 종류가 2천여 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많군요. 네. 그리고 현금성으로 복지를 받고 있는 국민이 1,200만 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받으니까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해서는 받는 분들도 나라 거덜난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설탕물 먹이면서 이거 약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쓴 약을 주면서 쓰지만 약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지 설탕물 주면서 이거 약이야 이런 현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청년 정책에 고민을 가진다는 그 원천적인 거에 동의를 한다면 1인당 3천만 원 이상의 페이가 정말 확정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 퍼주는 거는 누구 국회의원 시켜도 그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명언이었습니까? 네. 총선 알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아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아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영광굴비가 이게 설 연휴도 앞두고 있는데 가짜 영광굴비가 대거 지금 적발됐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출연하셨는데 교황님 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는 안태근, 네 번째는 우리 축구 우승 하나씩 전해드리죠. 특유의 그 감칠맛이 일품인 영광굴비. 영광굴비 싹 구워서요. 밥에 찬물에 딱 밥 말아서요. 영광굴비 뱃살 부분 딱 뜯어서요. 한 점 올려서 찬물에 밥 말아서 딱 먹으면 참 맛있죠. 마무리는 김치로. 자, 특상품은 10마리 한 묶음에 200만 원에 팔리기도 하는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사기 사건도 많은데
금액 수준부터가 급이 다른 역대급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중국산 조기를 10년 가까이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서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산 참조기 5,000톤을 영광굴비로 속여서 약 3배 높은 가격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를 했습니다. 250억 원가량의 중국산 참조기를 들여와서 무려 65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가짜 영광굴비 사건 중 최대 규모, 공범 중 한 명은 과거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행사에서 입상까지 한 굴비 명인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충격입니다. 업체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재판에서 조기의 어종이 중국산과 우리의 어종이 같기 때문에 중국산 조기를 들여와서 전남 영광에서 말렸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굴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황당한 논리예요.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낳아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허은하 소장님, 네. 이거 옛말에 먹을 것 같고 장난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제가 먹거리 엑스파를 하면서 또 수년간 목 놓아서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건드릴 게 따로 있지? 영광굴비를. 그렇죠. 우리의 행복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먹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 지금 먹는 걸 갖고 장난을 치는 건지. 그 원산지를 밝히고 네. 가격 양심껏 팔았으면 아마 이렇게 실형까지 안 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원산지도 속이고 3배나 가격을 뻥튀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저걸 저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치권도 지금 거짓말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화가 나는데 먹는 것까지도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가짜를 속여가면서 명인까지 앞세워서 이걸 팔았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배불렀다. 정말 화가 나서 이제 영광굴비를 지금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저희 먹으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광굴비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실제 제대로 잡힌 영광굴비를 팔고 있는 판매자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해명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중국산 조기 갖고 와서 영광에서 말리면 영광굴비다. 그럼 중국에서 꼬막 가져다가 벌교에서 진흙 묻히면 그건 벌교꼬막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네. 벌교꼬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먹거리 엑스파 할 때 취재한 게 일본에서 일본 꼬막을 들여와서 벌교 진흙을 묻혀서 벌교꼬막으로 팔았던 거 저희가 다 취재했어요. 제가 이게 진흙 묻힌 것까지 다.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했던 부분들이 쭉 이어져 갔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지금 김진희 감독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영광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못 봤어요. 김진희 감독가 좀 서울에 머무르지 말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언제 쉽니까? 그럼 그렇고 또 영광굴비 전문가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의 지금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뭐 일각에서는 굴비야, 조기야, 바다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니까 중국에서 잡힌들 어떻고 한국에서 잡힌들 어떠리 그거를 가져다가 영광에서 말리면 또 어떠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영광굴비의 특성에 있어서는 영광에 말리는 과정에서 영광적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논란의 여지 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서해안의 고기가 중국 어선에 잡히면 중국산이 되고 한국 어선에 잡히면 한국산이 되고. 맞아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다만 한국 어선에 안 잡혔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쟁론의 여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영광굴비라고 하는 것은 영광에서 잡혔다, 영광에서 생기는 굴비가 아니라 잡아온 굴비를 영광이란 특정 여기서 더 잘할 수도 있을 텐데 전라도 분들은 그 지역에 독특한 바람, 해풍 이런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쟁론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드라이드 바이 영광이 되겠군요. 네. 영광에서 말렸다 정도. 그 영광에서 안 말렸다 그러면 영광굴비는 아닌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굴비 전문가 되셨나요? 굴비 좋아하세요. 오리굴비도 좋아하시고. 굴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굴비까지. 자, 두 번째 합을 만나보시죠. 교황님 나오셨습니다. 지난 연말 자신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신도들의 손등을 찰싹하고 두 차례 때려서 앵그리 교황 논란이 일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 당시 교황님께서는 겸손하게 인내심을 잃었다라며 즉시 사과를 해서 또 우리 교황님의 인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논란을 의식했던 걸까요? 그제 수천 명의 신자들로 가득 찬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님이 볼에 키스해달라고 요구하는 한 수녀에게 장난스럽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 교황의 볼키스를 받은 수녀님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앵그리 교황의 오명을 유머러스하게 승화시킨 교황의 센스에 감탄했습니다. 한편 교황은 이날 강론에서 대형 산불로 국가적 재난 위기에 빠진 호주 국민들과의 연대를 간곡하게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보복 인사를 했다라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1심, 2심 모두 보복 인사다. 직권남용이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달랐다는 겁니다.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할 상당한 재량이 있고 서 검사에 대한 인사가 인사 재량권 범위에 든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에 안태근 전 검사장은 1년여 만에 어제 석방됐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인사보복이 재량이냐,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게 참 묘하네요. 김관선 변호사님, 검찰 조직에 있었으니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은 지금까지 어떤 그 무거운 옷을 좀 벗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묘하게 또 세간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번 검찰의 청와대 인사와 묘하게 좀 뭔가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인사가 이 안태근 유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뭔가 1, 2심까지 계속해서 안태근이 잘못됐다라고 하던 사법부가 대법원에서 뭔가 뒤집은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죄예요. 예. 굉장히 무죄도 많이 나는 죄고요. 이제 전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잘 인정을 안 했었는데 국정농단하고 이제 적폐 수사를 거치면서 직권남용죄 적용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직권남용죄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직권을 가지고 있어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시키는 거죠. 내 권한을 남용해서.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 무죄 자체는 이제 안태근 전 검사장이 그 당시에 검찰국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인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는 그냥 수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권한이나 의무가 없어요. 근데 지금 기소한 내용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밑에 직원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무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무죄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저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인사를 저렇게 통영지처럼 발령냈으면 이건 직권남용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법 규정 자체는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이번에 무죄의 취지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재량의 범위에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봤는데 이게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된 사건이랄지 지금 조 전 장관 관련 사건과 약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 전 장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특감반원 자체는 이건 이제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특감반원 자체는 어떤 권한이나 의무가 없고 단지 수석의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한 게 아니다고 하는데 이게 꼭 같은 사항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특감반원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걸 무마시켰다고 하면 또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이걸 가지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리 연수에서 돌아와서 제 옆자리를 쭉 지켜왔던 우리 김희정 전 장관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돌직구쇼를 지금 6년째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직구쇼 초창기 때부터 저와 함께 만 4년 넘게 늘 이 자리를 지켜왔던 김병민 박사도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 아쉬움의 마음으로 한마디 소감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먼저 김 장관님. 네, 돌직구쇼와 함께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가 뭔지 눈높이를 맞추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고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로서 멘트를 할 때 저는 아무래도 또 정치인이고 하니까 과거 내가 정치를 할 때는 어땠었나 돌아보는 계기도 됐었고 또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 생각도 하는 시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방송을 통해서 뵀었는데 현장에서 더 자주 뵙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사실은 김희정 전 장관은 제가 연수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인재 영입으로였습니다. 맹활약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에게 또 돌직구 밖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 4년 넘게 저와 함께 매일 아침 만났던 우리 김병민 박사님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네. 마지막 소감 들어보죠. 가슴이 울컥하네요. 예. 저희 아이들이 그 막 갓난애기였던 때 돌직구를 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올해 벌써 8살이 되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저한테는 인생이 이제 중요한 순간을 돌직구쇼와 함께 했고요.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등 정말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행복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고요. 이제는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김진의 돌직구쇼 구독자로서 열심히 지켜보면서 댓글 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김진의 돌직구쇼가 더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이 자리 비우고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니까요. 늘 함께 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늘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김병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셋째가 나오던 그 순간에 저랑 맥주 한잔하고 있다가 황급히 병원으로 갔던 기억도 나네요.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좀 저희 돌직구쇼도 이제 개편 때문에 많은 인사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좋은 분들로 이 두 분의 또 빈자리를 멋지게 채우겠습니다. 기대 부탁드려 주십시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